그날 불길 속에서 살아남은 건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모두가 죽었다고 믿었던 그 아이가 30년이 지난 지금 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죠. 그 아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지금 나타난 건지를요.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늦은 밤이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한산했고 희미한 형광등 불빛만이 천장을 따라 길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구급차의 사이렌이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창문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고 불빛이 그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며 들것 하나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남성, 70대 후반, 교통사고 추정. 간호사의 목소리가 긴장감 속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민수는 반사적으로 달려가 노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얼굴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입가에는 흙과 먼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세게 쥐어져 있었고 그 틈 사이에서 은빛이 번뜩였습니다. 선생님, 의식 있으세요?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노인의 눈은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불안정했습니다. 의사가 손전등을 비추며 상태를 확인했지만 노인은 고개를 미세하게 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의 손끝이 약하게 떨리더니 작은 반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링 위에 묻은 피가 천천히 굳어가며 바닥에 번졌습니다. 민수는 본능적으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반지를 주어 그의 손에 다시 쥐어주려던 순간 노인의 손이 그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떨리는 손이 민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잠시 열렸습니다. 이 반지. 거친 숨 사이로 단어 몇 개가 힘겹게 새어나왔습니다. 민수는 귀를 가까이 대었습니다. 이 반지 꼭 전해주게. 그 말이 끝나자 모니터의 선이 곱게 뻗었습니다. 삐하는 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의사가 급히 손짓하며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노인의 몸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순간 모든 소리가 멎은 듯 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방 안의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노인의 눈을 감겨주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가 짧게 말하며 시트를 덮었습니다. 민수는 무의식적으로 노인의 손을 다시 보았습니다. 손바닥 위에 남은 작은 흉터, 그리고 굳게 쥔 손 안의 반지.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 같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 전해져야 할 무언가를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그 반지를 서류 봉투에 넣어 보관했습니다. 신원 미상, 보호자 없음. 기록지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을 적던 펜 끝이 멈췄습니다. 이 반지 꼭 전해주게.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 문장인데 이상하게도 마음속 어딘가를 찔렀습니다.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민수는 라커룸에 앉아 반지를 꺼냈습니다. 하얀 조명 아래에서 반지는 희미한 빛을 냈습니다. 단순한 디자인이었지만 안쪽에는 아주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HK 1994. 민수는 그 글자를 손가락으로 더듬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어딘가에서 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반지를 조심스럽게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잃어버린 사람이 찾아가겠지.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마음 한쪽이 이상하게 불안했습니다. 노인의 마지막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무언가를 부탁하는 듯 했지만 동시에 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죄를 짓고
떠나는 사람 같았습니다. 민수는 기록지에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이고 펜을 들었다 놓았습니다. 그가 본 반지의 글자, 그 손의 떨림, 그리고 마지막 말. 그 모든 것이 단순한 사고사 같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병원 로비의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빗줄기가 계속 내렸습니다. 민수는 창가에 서서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꼭 전해주게. 그 한마디가 다시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주머니 속의 반지를 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반지가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는 걸, 그 안에 30년 묻혀있던 진실이 들어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진실이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고 어딘가에서 바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새벽 공기를 느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하네. 혼잣말을 하며 라커룸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그는 몰랐습니다. 그 반지를 손에 쥔 순간부터 이미 그의 인생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밤이 오랫동안 닫혀있던 한 가족의 운명을 열고 있었다는 것을. 며칠 뒤의 아침이었습니다. 비가 그친 뒤라 병원 마당에는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햇살이 반사되어 복도 유리에 일렁이는 모양이 마치 물결 같았습니다. 민수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병동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사망 기록서를 제출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의 책상 한쪽에는 여전히 그 반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환자의 유품으로 보관해야 했지만 어쩐지 남에게 맡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마지막 눈빛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꼭 전해주게. 그 한마디가 밤마다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민수는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병원 앞 정원에는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리문 밖에서 낯선 차가 한 대 들어왔습니다. 검은 세단이었고 앞좌석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성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병원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순간 병원 로비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기석 회장님 오셨습니다. 접수처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 이름은 뉴스에서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이끄는 노회장이자 오랫동안 재계의 상징처럼 불리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에게는 그저 먼 세상의 이야기였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병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매서웠습니다. 그 뒤를 따라 비서들이 조심스레 걸었습니다. 민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시선을 돌렸습니다. 자신이 보관 중인 반지가 떠올랐습니다. 회장은 접수대 앞에서 무언가를 묻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잠시 병동 쪽으로 향했습니다. 민수는 문을 닫으려다 잠시 멈췄습니다. 어디선가 낯익은 기류가 흘렀습니다. 그 눈빛, 그리고 손에 쥔 지팡이의 반짝임이 이상하게도 그 반지의 금속빛과 닮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회장은 병동 안쪽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복도에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간호사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 회장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칠 전 응급실에서 사망한 노인 한 분이 있지요?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록은 보관 중입니다. 회장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노인 혹시 유품이 남아 있습니까? 민수는 가볍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네, 반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반지요? 회장의 표정이 단단히 굳었습니다. 그는 민수에게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혹시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민수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규정상 보호자 확인 절차가 필요했지만 회장의 표정에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반지를 꺼내 조심스레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건 짧은 숨이 그의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이 반지는 내 손자에게 준 것이요. 민수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자요? 그래.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린 아이가 있었지. 회장은 반지를 손끝으로 돌려보았습니다. 빛에 닿자 안쪽에 새겨진 글씨가 또렷이 드러났습니다. H. K. 1994.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반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이 반지를 가진 분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회장은 그 말에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고르며 한마디를 중얼거렸습니다. 그분이 그 아이를 지킨 사람일지도 모르겠군. 비서 이태준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여기서는 잠시 쉬시죠. 하지만 회장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반지 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 반지에 얽힌 사연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잠시 후 회장은 반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이 반지를 잠시 보관해 주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젠가 다시 찾으러 오겠소. 그때까지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주시오. 그 말에는 묘한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회장이 떠난 뒤에도 민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의 햇살이 병원 복도를 비추고 있었지만 그 빛은 이상하게도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반지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고 병원 건물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어딘가에서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이불을 걷어내고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도시의 불빛 너머로 병원 앞 가로등 아래에 서 있는 사람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검은 양복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병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뒤돌아섰습니다. 민수는 창가에서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남자의 얼굴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비서 이태준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불안했고 손에는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수첩 한 권이었습니다. 민수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도 그 반지의 의미를 알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무언가에 점점 깊이 끌려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조용히 창문을 닫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던 가로등 불빛이 서서히 꺼져갔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불안이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오래된 죄가 이 병원 복도 어딘가에서 깨어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이태준은 병원 뒷마당에 잠시 서 있었어요. 벤치 등받이에 등을 기대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그의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었고 심장은 이유 없이 빨리 뛰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모서리가 닳아 종이가 일어났고 첫 장의 선이 흐릿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오래전부터 멈춘 적이 없었어요. 수첩을 펼치자 낯익은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994, 7, 회장님 외손 첫돌 준비. 그 아래 작게 덧적인 메모가 있었습니다. 경비 늦은, 전달 장소 변경. 그날을 떠올리는 일은 언제나 숨이 막혔습니다. 젊었던 그는 욕심이 있었고 두려움이 없었어요. 돈만 받으면 끝난다. 공범이 말했었죠. 거칠고 빠른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약속 장소를 다시 확인했어요. 회장의 아들과 며느리는 일정대로 외출할 예정이었습니다. 보호 인력은 줄었고 경로는 예측 가능한 동선이었어요. 모든 것이 쉽게 보였고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그날 밤 계획은 틀어졌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불꽃을 만들었고 불꽃은 금세 번졌어요. 창고 안쪽에서 휘발유 냄새가 컸습니다. 누군가의 손에 떨어뜨린 라이터가 바닥을 스쳤고 붉은 혀가 바닥을 핥듯 순식간에 타올랐어요. 아우성 소리, 유리 깨지는 소리, 아이의 울음. 그는 잠시 멈췄다가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공범이 소리쳤어요. 빨리 나가. 계획 끝났어. 하지만 그의 귀에는 다른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 사람의 짧은 비명, 그리고 금세 사라진 소리. 불길은 창고 문턱을 넘어 밖으로 퍼졌습니다. 그는 뒷문으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발이 굳었어요. 회장의 아들과 며느리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살려야 한다. 그 마음이 잠깐 스쳤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아이를 안고 뛰쳐나오는 그림자가 보였어요. 그 남자는 젖은 수건으로 아이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그가 외쳤지만 남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를 품은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 밤 모든 것이 부서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불길은 흔적을 지웠고 말들은 서로를 찢었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거짓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아이 소재 미상, 추정 사망. 문장을 적을 때마다 손목이 뻣뻣해졌습니다. 보고서는 회장 책상 위에 올려졌고 그날 이후 회장의 눈빛은 돌처럼 굳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그 남자를 다시 봤어요. 병원 뒷골목, 낡은 가로등 아래였습니다. 젖은 셔츠, 타 들어간 소매, 팔에 안긴 아이. 남자는 그를 향해 말했어요. 이 아이 숨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잠겨 있었고 눈빛은 고요했어요. 이름은 묻지 않겠습니다. 남자가 한 손으로 작은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아이에게 있던 겁니다. 증표가 필요하겠지요. 그는 멈칫했고 반지를 받았습니다. 차갑고 묵직했습니다. 안쪽에 새겨진 글씨가 순간 번져 보였어요. 그날 밤 그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공범에게였어요. 아이는 사라졌다. 끝이다. 손가락은 쉽게 움직였고 마음은 굳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공범은 종적을 감췄습니다. 그는 혼자 남았고 비밀도 혼자 떠안았어요. 회장은 자신을 믿었습니다. 오랫동안 곁을 지킨 사람에게 의심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이 칼이 되어 밤마다 그의 꿈을 베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반지의 감촉은 잊히지 않았어요. 보고서의 잉크는 말랐지만 한 줄의 거짓은 남았습니다. 그는 그 거짓 위에서 커리어를 올렸고 매일 정장을 입고 회장 곁을 걸었습니다. 늘 단정했고 늘 신중했어요. 하지만 전화를 받을 때마다 손이 식었고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면 귀가 먹먹했습니다. 살아있다면. 그 생각은 몇 번이나 올라왔다가 스스로 눌렀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속였어요. 최근 몇 해 회장은 자주 멍하니 창밖을 보았습니다. 봄이면 연두색, 겨울이면 회색이었어요. 회장의 눈빛은 더 깊어졌고 말수는 줄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서류를 정리하며 숨을 골랐습니다. 비서는 침묵해라. 스스로에게 남긴 규칙이었어요. 침묵은 그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그를 가라앉혔어요. 며칠 전 그는 병원에서 반지를 보았습니다. 민수의 손 위에서 반지는 조용히 빛났습니다. 처음 본 순간 시간이 뒤집혔어요. 불길, 울음, 젖은 셔츠, 사라진 그림자. 그의 발이 바닥에 붙었습니다. 숨이 막혔고 손끝이 얼었습니다. 다시 왔구나. 그는 속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그는 알았습니다. 정만호라는 이름을. 불 속에서 아이를 안고 나왔던 그 남자. 병원 뒤편에서 그를 스쳐 지나갔던 눈빛. 기록 어디에도 남지 않은 사람. 그는 아이를 살렸고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건 반지 하나였어요. 그리고 아마 그의 가슴 속에는 약속이 있었겠지요. 진실은 언젠가 돌아온다. 그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손등의 힘줄이 도드라졌고 숨이 짧아졌습니다. 걸음을 옮기며 복도를 지났어요. 회장은 병실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양손이 무릎 위에 얌전히 놓여 있었고 지팡이는 침대 옆 벽을 바라보고 섰어요. 그는 문턱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이야기를 꺼낼까 아니면 또다시 덮을까? 선택은 늘 그에게 돌아오곤 했습니다. 회장님, 그는 낮게 불렀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왜요, 태준 씨? 평온한 목소리였지만 오래된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입술을 다렸다가 말을 거두었습니다. 아닙니다. 약 드실 시간입니다. 그는 다시 침묵을 선택했어요. 침묵은 아직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병실을 나와 복도로 나오자 창문에서 바람이 들었습니다. 커튼이 가볍게 흔들렸고 빛이 벽에 부서졌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그 빛을 가려보았어요. 손바닥의 떨림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한 문장이 또렷해졌습니다. 그 아이는 숨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정만호의 것이었고 그의 가슴 어딘가에 깊게 박혀 있었어요.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민수의 손목에 반지가 돌아온 이상 시간은 다시 움직였고 과거는 이제 현재가 되었어요. 그는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낡은 명함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정만호 연락처 없음. 명함의 모서리는 탄 자국처럼 그을려 있었어요. 그는 그 자국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내가 시작했다.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니 내가 끝내야 한다. 그 말은 굵게 가라앉았고 오래 묵은 쇳소리처럼 귀에서 울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반대편 복도를 걸었습니다. 민수가 있는 층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불빛이 켜졌다 꺼졌습니다. 문이 열리는 동안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 장면, 한 장면이 불빛처럼 스쳤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는 발을 내디뎠어요. 이제 더는 뒤로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의 잘못은 사라지지 않았고 그의 침묵은 아무도 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돌아왔고 반지는 제자리로 가고 있었어요. 그는 알아야 했습니다. 아이의 이름, 아이의 삶, 그리고 아이가 지금 누구의 손을 잡고 서 있는지. 그가 멈춘 곳은 민수의 문 앞이었습니다. 노크를 하기 전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등의 떨림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민수 씨. 그는 문을 열며 불렀습니다. 낯선 아침빛이 병실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은 오래된 어둠을 조금씩 밀어냈어요.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말을 해야 했습니다. 숨기지 않고 돌려 말하지 않고 처음부터 그 반지의 시작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오가 조금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병원 옥상에는 햇빛이 내리쬐고 세탁된 시트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민수는 창가에 걸터 앉아 작은 봉투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노인의 반지와 함께 낡은 수첩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노인의 사망 직후 간호사가 그에게 전해준 것이었습니다. 이건 정만호 씨의 물건이에요. 간호사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덧붙였습니다. 그분이 떠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손에서 놓지 않던 거예요.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묘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오래된 종이 냄새가 퍼졌습니다. 표지에는 낡은 글씨로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만호. 그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덧붙어 있었습니다. 잊지 말 것. 아이는 숨이 있었다. 민수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묘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수첩을 넘기자 손때 묻은 기록들이 빽빽히 적혀 있었습니다. 1994년 7월 12일. 폭발 현장 도착. 내부 화재. 구조 요청 불가. 한 남성이 아기를 품고 있었다. 심박 약함. 즉시 응급처치. 신원 미상. 반지 착용. 병원으로 이송. 누군가 따라오는 느낌. 연락 두절. 그리고 마지막 줄. 이 아이 살아야 한다. 민수는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상하게 그 글씨들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머릿속 어딘가에서 당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병원 복도를 따라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기록을 나한테 남겼을까? 그는 오래 근무한 원로 간호사를 찾았습니다. 박 간호사는 조용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만호 씨 얘기지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이 저를 데려왔다는 게 사실인가요? 박 간호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비가 많이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느리게 이어졌습니다. 불이 나서 온몸이 그을린 남자가 아기를 안고 왔죠. 그 아이가 바로 당신이었어요. 민수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분은 자기 이름도 밝히지 않았어요. 다만 이렇게 말했죠. 이 아이는 꼭 살려야 합니다. 민수는 숨을 삼켰습니다. 자신이 들고 다니던 반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럼 그 반지. 박 간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이 당신 곁에 두고 떠난 거예요. 언젠가 누군가 찾아올 거라면서. 민수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앞길에 노란 은행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첩을 다시 열었습니다. 뒷장에는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찍힌 현장 사진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잿빛이었고 한쪽 모서리가 타 있었습니다. 사진 속 한 남자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의 팔목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반지가 보였습니다. 민수는 그 순간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가슴이 조여들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 반지는 분명 자신이 지금 가진 것과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분은 왜 제게 아무 말도 안 하셨을까요? 박 간호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마 당신이 그 진실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린 거겠죠.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조용한 분이었죠. 말은 적었지만 행동은 누구보다 따뜻했어요. 늘 사람을 먼저 생각했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분이 떠나기 전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한 잘못은 오래전의 것이지만
이 아이만은 진실 속에서 살아야 한다. 민수는 수첩을 꼭 쥐었습니다. 종이가 손가락 사이에서 바스라질 듯 구겨졌습니다. 그분이 무슨 잘못을 하셨다는 거죠? 박 간호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창밖의 하늘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하늘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원 기록실로 향했습니다. 불이 꺼진 복도는 조용했고 오래된 종이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열람 제한 표시가 붙은 서류함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 자물쇠를 풀고 조심스럽게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낯선 문서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1994년 화재 사건 구조자 정만호 신고자 이태준.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태준? 그는 손끝이 식는 걸 느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추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목격자 진술 불명확, 유괴 가능성, 수사 중단. 잉크는 바랬지만 글자 하나하나가 선명했습니다. 민수는 책상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정만호, 이태준, 그리고 그 반지. 모든 것이 한 줄로 이어지려 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돌아온다. 그 아래에 덧붙여진 글이 있었어요. 그날 그 아이가 내 죄를 대신 살아갈 것이다. 민수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숨이 막히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때 문득 반지가 손가락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짤랑 금속이 바닥을 치는 소리가 병실에 퍼졌습니다. 그는 급히 주워들었지만 손이 떨려 쥘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야 한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갑자기 다르게 들렸습니다. 살린다는 말 뒤에는 늘 지켜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만호의 잘못. 그 잘못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곧 알아야 했습니다. 창밖에서는 가을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반지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빛이 창문에 비친 그의 얼굴 위로 번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분이 감춘 건 아마 진실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겠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원의 불빛들이 하나씩 꺼졌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손끝 위에 놓인 그 반지는 오히려 더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잃어버린 세월이 남긴 약속의 조각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 로비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민수는 접수대 옆 의자에 앉아 수첩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정만호의 글씨는 삐뚤었지만 힘이 느껴졌습니다. 그 문장 하나하나가 피처럼 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숨이 있었다. 진실은 언젠가 돌아온다. 그의 손끝이 수첩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때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검은 지팡이 끝이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복도에 퍼졌습니다.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한결 수척해 보였고 손등의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비서 이태준이 뒤따르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 회장이 천천히 다가와 불렀습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이곳엔 어떻게? 그 반지 아직 있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유품 보관함에 있습니다. 회장은 말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잠시만 보여주게. 민수는 봉투를 꺼내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햇살이 창문 사이로 들어와 반지 위를 스쳤습니다. 그 순간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의 눈이 반지 안쪽의 글자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HK1994. 그는 숨을 고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확실하군. 민수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뜻이십니까?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원의 벚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길어 민수는 불안해졌습니다. 이 반지. 회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손자가 사라지던 날 그 아이에게 끼워준 것이요. 민수의 심장이 순간 크게 뛰었습니다. 손자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불이 났지. 아이는 사라졌고 남은 건 이 반지뿐이었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반지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아무 이유 없이 지니고 있던 반지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증거가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회장님, 그럼 이 반지가 왜 저에게로 온 걸까요? 민수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회장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정만호라는 사람이 알고 있겠지. 그 이름이 나오자 민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분은 저를 병원에 데려오신 분입니다. 그래. 그리고 그 사람은 내 아들을 구하려 했던 사람이었네. 회장의 눈빛이 멀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허공을 바라보다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를 믿지 못했네. 아무런 설명도 없이 사라졌으니까. 그의 목소리에 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한 말을 믿었지. 민수는 눈을 들었습니다. 비서요? 혹시 이태준 씨 말씀입니까? 회장은 잠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사람이 그날 현장에 있었다네. 그의 시선이 문 쪽을 향했습니다. 이태준은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서류철을 들고 있었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회장은 묻지 않았고 이태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묘한 긴장이 공기 속을 스쳤습니다. 민수는 그 분위기 속에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회장님,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회장은 대답 대신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건 내가 평생 잊지 못할 날이었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가족을 잃었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갓난 손자. 민수는 손끝을 말아쥐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나? 회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 왜 이 반지가 지금 내 앞에 있는가? 그 말은 민수의 머리를 강하게 올렸습니다. 민수는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어느새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회장은 반지를 바라보다가 다시 그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혹시 자네? 그 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이태준이 급히 다가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회장님, 검사 일정이 곧 시작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층 높고 빠르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 가자. 그는 반지를 테이블 위에 두고 일어섰습니다. 민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수첩의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그 아이가 내 죄를 대신 살아갈 것이다. 가슴이 갑자기 쿵 내려앉았습니다. 피가 거꾸로 도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설마 내가 그 아이?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장 일행이 병실을 나갔고 문이 닫혔습니다. 민수는 자리에 앉아 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반짝이며 금속 표면을 비쳤습니다. 그 빛이 마치 심장 박동처럼 깜빡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반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 온기는 분명 오래된 시간이 남긴 무게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의 손자 사라진 아이. 말을 멈추자 눈앞의 공기가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동안 닫혀있던 문이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열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오전 진료가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병원 유전의학센터 복도는 유난히 조용했었습니다. 체열실 앞 의자는 반쯤 비어 있었고 안내 스피커가 낮게 울렸어요. 민수는 창가 쪽 끝 의자에 앉아 손바닥으로 반지를 굴렸습니다. 금속의 둔한 온기가 손끝에 오래 남았지요. 반지의 내측 각인을 손톱으로 더듬다가 멈췄습니다. HK 1994라는 글자가 얇은 빛으로 스쳤어요. 숨이 조금 가빠졌습니다. 회장은 검은 지팡이를 무릎에 세우고 정면만 봤습니다. 어깨가 약간 굳어 있었고 입술은 거의 붙어 있었어요. 그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오늘따라 더 그랬습니다. 대기표 전광판의 숫자가 한 칸씩 넘어갈 때마다 그의 눈동자만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이태주는 반대편 벽시계를 자주 올려다봤습니다. 넥타이를 2번 만지고 셔츠 소매를 3번 폈어요. 습관처럼 그러나 평소보다 잦았지요. 그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선 화면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뒤집어 확인했습니다.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단단해졌습니다. 체열은 금세 끝났습니다. 표준관 4개, 예비관 2개, 식별 바코드 부착. 기술자는 익숙한 리듬으로 움직였고 민수는 팔을 내린 채 붕대를 눌렀습니다. 혈액은 곧장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검사실로 내려갔습니다. 시약 트레이가 준비되었고 STR 마커를 위한 PCR 세팅이 진행됐습니다. 조용한 기기의 팬 소리, 건조한 공기, 알코올 냄새가 났습니다. 검사실 안쪽 유리병 너머 책임 연구원이 체크리스트를 훑었습니다. 야간 실험실 출입 기록이 화면에 잠깐 떴습니다. 어젯밤 2341 외부 인력의 동행 출입. 기록은 미세하게 남아 있었고 사인은 임시 승인으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연구원은 눈썹을 좁게 접었습니다. 그러나 우선 순서는 결과였습니다. 그는 메모에 작게 줄을 그었습니다. QC 재확인. 대기실의 공기는 조금씩 무거워졌습니다. 오후로 넘어가는 빛이 복도 끝에서 색을 바꿨습니다. 민수는 수첩을 펴지 않았습니다. 읽다 보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귓속에서 혈류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정만호의 글씨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는 숨이 있었다. 그 문장은 오늘따라 심장에 더 박혔습니다. 점심은 하셨소? 회장이 낮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회장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손끝으로 지팡이 손잡이를 한번 문질렀습니다. 얇은 살결이 뻣뻣해져 있었습니다. 이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물을 가져왔습니다. 컵이 아주 약하게 흔들렸습니다. 곧 나올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는데 끝이 급하게 잘렸습니다. 말 뒤에 붙는 숨이 짧았습니다. 그는 모서리에 서서 복도 CCTV를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렌즈의 검은 구멍이 응시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선을 바로 내렸습니다. 검사실에서 첫 번째 신호가 올라왔습니다. 내부 대조군 양호, 오염 지표 음성, 전처리 이상 없음. 분석 소프트웨어가 로딩바를 채웠고 마커별 밴드 맵이 화면에 떴습니다. STR 좌이가 하나씩 줄을 이루었습니다. 어와 B의 프로파일이 겹쳐졌고 일치율 계산이 뒤따랐습니다. 연구원은 의자 등받이를 바짝 붙였어요.
화면 오른쪽 아래 확률값이 떠올랐습니다. PI 99.999%. 그는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프린터가 얇은 종이를 밀어 올렸습니다. 두 번째 모니터에는 로그 창이 잠깐 떴습니다. 야간 장비 캘리브레이션 외부 승인. 연구원은 다시 인상을 좁혔습니다. 키보드에 손을 올렸다가 먼저 결과 봉투를 꾸몄습니다. 일단 전달, 그리고 확인. 순서가 중요했습니다. 문이 열렸고 상담실로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작은 테이블 3개의 의자, 벽걸이 시계, 얇은 커튼. 책임 연구원이 봉투를 두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일정했습니다. 회장은 봉투를 바로 열지 않았습니다. 그의 왼손이 봉투 모서리를 오래 쥐었습니다. 종이의 마찰음이 작게 났습니다. 민수는 숨을 고르며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이태주는 고개를 아주 조금 숙였습니다. 봉투가 열렸습니다. 얇은 종이가 테이블 위에 닿았습니다. 인쇄된 글자의 첫 줄이 회장의 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한 번 읽고 다시 읽었습니다. 숨을 내쉬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손등의 힘줄이 부풀었습니다. 친손자 일치. 회장이 아주 낮게 읽었습니다. 민수의 시야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목 뒤가 뜨거워졌다 식었습니다. 귀 안쪽이 웅 울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단어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를 혼자 들었습니다. 손자, 일치, 두 음절, 두 음절. 간단했고 그래서 무거웠습니다. 회장은 종이를 접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바닥으로 문장을 덮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아주 작게 내려앉았습니다.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긴 세월이 안쪽으로 흘러들어가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돌렸습니다. 민수를 보았습니다.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고맙다는 모양으로 조금 움직였습니다. 이태주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바닥 어딘가를 보았습니다. 손가락이 테이블 밑에서 한번 구부러졌다 펴졌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휴지로 닦았고 다시 아무 일 없다는 표정을 만들었습니다. 책임 연구원이 추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표준 15개, 좌위전 항목 일치입니다. 확률은 보고서에 명시되었습니다. 그는 말을 고르고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내부 절차상 확인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연구원은 준비해 온 두 번째 봉투를 꺼냈습니다. 얇고 작은 봉투였습니다. 어젯밤 검사실 출입 기록이 잡혔습니다. 외부 승인 동반 출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비 설정엔 이상이 없었고 오늘 결과도 양호합니다. 다만 절차상 관련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 서명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는 작은 문서를 테이블 쪽으로 밀었습니다. 얇은 사인 한 줄이 구석에 걸려 있었습니다. 민수는 이름을 보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종이를 보다가 연구원의 눈을 잠깐 보았습니다. 한 박자 늦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목소리는 낮고 고르게 깔렸습니다.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상담실을 나오자 복도 공기가 달라 보였습니다. 같은 흰빛이었는데 더 밝아졌습니다. 민수는 잠깐 벽에 등을 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금 발바닥이 바닥에 닿아 있는지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는지 분간이 흐려졌습니다. 그는 호흡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공기가 가슴에서 어깨로 옮겨가는 느낌이 뚜렷했습니다. 회장은 창가에 멈춰 섰습니다. 바깥의 가로수 잎이 빛을 받았습니다. 오래 찾던 것을 드디어 손에 쥔 사람의 표정이 그의 얼굴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기쁨은 아니었습니다.
그 기쁨의 모서리에 얇은 의심이 붙었습니다. 밤의 출입기록, 승인 도장, 누군가의 조급함.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복도 끝을 보았습니다. 그쪽에 이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준비를 하게. 회장이 짧게 말했습니다. 예, 회장님. 이태준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동작은 정확했지만 발목이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법적 절차와 가족관계 등록, 재단 보고까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목소리는 분명했으나 끝에 미세한 마찰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선이 잠시 닿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길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시선을 먼저 거뒀습니다. 복도 끝 의자에 앉아 붕대를 눌렀습니다. 천이 젖어들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에 땀만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사람들의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멀어졌습니다. 평소처럼 병원은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안쪽은 너무 달랐습니다. 친손자 일치. 문장 하나가 신경의 표면을 계속 긁었습니다. 그 긁힘이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낯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새로 계산해야 했습니다. 연구원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민수 씨, 추가 서명이 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폼을 건넸습니다. 개인정보 고지와 자료 보관 동의. 민수는 서명란에 이름을 썼습니다. 글씨가 예전보다 느렸습니다. 펜촉이 종이를 누릴 때 힘이 균일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획을 길게 빼고 펜을 놓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간호사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선생님, 병실에 보호자 오셨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려다 잠시 멈췄습니다. 회장이 뒤에서 조용히 불렀습니다. 민수. 호칭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성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 한 음절에 많은 세월이 묻혔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회장은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딱 필요한 거리만 지켰습니다. 말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맙다. 두 글자였습니다.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아주 작게 숙였습니다. 그 작은 동작이 오늘 하루의 모든 답례가 되었습니다. 이태준이 서류를 정리하며 시선을 내렸습니다. 손등의 힘줄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눈앞에서 종이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연필 끝으로 박스 2개를 체크했습니다. 완료. 통보. 체크박스 안에 작은 X가 정확히 들어갔습니다. 그의 정확함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습니다. X의 선 끝이 종이 밖으로 아주 조금 나갔습니다.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이었지만 분명히 나갔습니다. 오후 햇빛이 기울었습니다. 벽식의 초침이 소리를 냈습니다. 민수는 복도 중간에서 한 번 더 멈췄습니다. 숨을 길게 뺐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장을 마음속에 적었습니다. 돌아왔구나. 그것은 누군가의 목소리였고 동시에 자신의 목소리이기도 했습니다. 돌아온 것은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름, 시간, 관계, 약속. 잃어버린 것들이 자리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는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손잡이가 손바닥에 시원했습니다. 손바닥의 땀이 금속 표면에 얇은 자국을 남겼습니다. 그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잠깐, 아주 잠깐 더 서 있었습니다. 마음이 따라올 시간을 주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회장이 지팡이를 가볍게 두드리며 지나갔습니다. 눈인사 하나가 오갔습니다. 그 인사는 짧았지만 충분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복도 바닥에서 겹쳤다가 천천히 나뉘었습니다. 그때
연구원이 멈칫하며 다가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참, 마지막으로 야간 출입 기록건은 내부 조사 후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민감한 건이라 조용히 보겠습니다. 그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은 눈을 가늘게 뜨고 아주 짧게 그래 라고 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다시 병원 소리만 남았습니다. 신생아실 쪽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습니다. 민수는 그 울음이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처음 듣는 소리인데 오래전 어디선가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손을 내려 문손잡이에 올렸습니다. 이제 열었습니다. 방 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창문으로 오후의 빛이 길게 들어왔습니다. 침대 난간에 걸어둔 흰 가운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반지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반지는 빛을 받아 아주 잠깐 더 밝아졌다가 원래의 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속으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잃어버린 시간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누군가의 돌아온 사람이다. 문장 두 개가 가슴 안에서 부딪혔다가 포개졌습니다. 그날 밤 병원은 제 시간에 불을 낮췄습니다. 비상등만이 복도의 모서리를 밝혔습니다. 어디선가 걸음소리가 멈췄다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개의 마음은 쉬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서랍에서 낡은 액자를 꺼내어 오래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침대 머리맡에 수첩을 두고 불을 끄기 전에 한 장을 더 넘겼습니다. 빈 페이지였어요. 빈 페이지가 오늘은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이태주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책상 위에 같은 보고서를 2번 펼쳤습니다. 손가락이 페이지 모서리를 문질렀습니다. 밤의 출입 기록이 머릿속에서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컵에 물을 따라 한 모금 삼켰습니다. 물맛이 씁쓸했습니다. 창밖을 잠깐 봤습니다. 유리창에 그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표정이 낯설었습니다. 그는 등을 기대지 않았습니다. 곧장 일어났습니다. 형광등을 끄지 않았습니다. 빛을 남겼습니다. 사람 없는 방에 빛만 오래 있었습니다. 그 밤이 지나면 이야기의 방향은 더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나왔습니다. 문장은 적혔습니다. 그러나 문장 뒤에는 늘 사연이 있었고 사연 뒤에는 늘 책임이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책임 앞에서 말을 해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침묵으로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오래된 수첩을 들고 끝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민수는 마지막 사람의 몫을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밤 10시를 넘긴 병원은 고요했습니다. 복도의 조명이 절반만 켜져 있었고 전동 침대의 바퀴 소리만 멀리서 들렸습니다. 민수는 진료실 불을 끈 채 책상 위의 반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낮보다 차분했고 마치 스스로 호흡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반지를 굴리며 낮에 그 문장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친손자 일치. 단순한 결과 한 줄이 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지만 조심스러운 걸음이었습니다. 문이 2번 두드려지고 조용히 열렸습니다. 이태준이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처럼 단정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피곤함과 불안, 그리고 체념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민수 씨, 그는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아직 퇴근 안 했군요.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잠이 안 와서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태준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가 앉는 소리조차 무겁게 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약하게 흔들렸고 벽식의 초침이 귓가에 닿았습니다. 이태주는 손을 무릎 위에 모았습니다. 손가락이 서로 얽혀 있었고 그 사이에 희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다가 뜨며 낮게 말을 이었습니다. 민수 씨가 그 반지를 처음 본 건 언제입니까? 민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나한테 원래 있던 것처럼요. 그럴 겁니다. 이태준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반지는 원래 회장님의 손자에게 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손자가 바로 그는 말을 멈추었습니다. 민수는 그 눈빛만으로도 다음 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라는 거군요.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태준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이태준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열쇠를 꺼냈습니다. 작고 낡은 열쇠였습니다. 이건 정만호 씨가 나한테 줬던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갈라졌습니다. 그 사람은 나보다 훨씬 용감했죠. 민수는 눈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왜 그날 저를 데려왔는지 알고 계셨습니까? 이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압니다. 그날 나는 회장님을 속였습니다. 그의 말이 공기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불길 속에서 아이가 살아 있었어요. 하지만 난 그렇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왜요? 돈 때문이었습니다. 이태준은 힘없이 웃었습니다. 협박범들과 거래를 했습니다. 아이를 숨기면 회장님은 모든 걸 잃을 거라 했죠. 난 그 말에 흔들렸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그날 죽고 그 슬픔 속에서 돈이 얼마나 추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불이 났어요. 협박범이 던진 휘발유통이 터졌습니다. 모두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난 도망쳤고 정만호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안고 나왔죠.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그때 나는 세상을 버렸습니다. 민수는 말없이 그의 손등을 바라봤습니다. 그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정만호 씨는? 그 사람은 모든 걸 대신 짊어졌습니다. 이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대신 진실을 감췄고 아이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늘 검사 결과를 보고 알았습니다. 이제 거짓말을 끝내야겠다고. 그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낡은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정만호 씨가 죽기 전에 나한테 보낸 겁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받았습니다. 노랗게 빛바랜 종이에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태준아, 이제 그 아이를 돌려줘라. 민수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문장이 너무 단순해서 더 아팠습니다. 회장님께는 말씀드렸습니까? 지금 올라가려 합니다. 이태준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제는 벌을 받아야겠죠. 그는 천천히 문을 향했습니다. 민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태준 씨. 그가 멈춰섰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미워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태준은 잠시 멈췄다.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길 바랍니다. 그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는 회장의 비서와 간호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조용한 긴장감이 퍼졌습니다. 이태준은 회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노크 소리가 3번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회장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오래된 피로가 배어 있었습니다. 들어오게. 이태준은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늘의 검사 결과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문장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친손자 일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회장님, 그날의 화재 사고는 단순한 유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공범이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뭐라고 했나? 그날 아이를 숨긴 사람, 바로 저였습니다. 공기가 멎은 듯 조용했습니다. 이태주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그토록 찾던 아이를 돈 때문에 감췄습니다. 그 대가로 평생 죄를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지팡이 끝이 바닥을 울렸습니다. 왜 이제 와서 말하는가?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깊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사과? 회장은 웃었습니다. 그 웃음엔 분노가 섞이지 않았습니다. 30년 만에 사과? 이태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들, 그리고 사라진 시간 앞에 이제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벽에 기대며 말했다. 태준아. 그 한마디에 이태준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넌 내 곁에서 오랜 세월을 함께했지. 하지만 오늘 나는 그보다 더 큰 일을 봤다. 회장은 천천히 그의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내 아들을 잃은 날보다 내가 거짓을 고백한 이 밤이 더 무겁다. 이태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를 받겠습니다. 그래, 받아야지. 회장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내가 살아서 해야 할 일이야. 그 순간 이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의 어깨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했지만 무겁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민수가 복도 끝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침 햇빛이 병원 유리창을 길게 스쳤습니다. 복도 공기는 맑았고 밤새 남은 소독약 냄새가 옅어졌습니다. 민수는 회장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전날의 고백이 아직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는 소리가 안쪽에서 가까워졌습니다. 문이 열렸고 회장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해 보였어요. 민수는 숨을 고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엔 반지와 노트 한 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노트는 얇았고 표지는 달아 있었습니다. 정만호의 수첩이었어요. 전날 밤 유품 정리팀이 서랍에서 발견해 회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첫 장엔 날짜와 짧은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응급차 시간, 화재 현장 위치, 그리고 이름 하나. 이태준. 글씨는 급했고 줄마다 손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중간 장에는 현금 전달 내역과 장소, 공범의 성, 이니셜이 적혀 있었어요. 마지막 장의 문구는 선명했습니다. 죄는 기록되어야 한다. 아이는 돌려주어야 한다. 민수는 조용히 책장을 덮었습니다. 종이의 마찰음이 짧게 났습니다. 회장은 창가 쪽으로 걸어가 섰습니다. 바깥 나무 그늘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세월의 무게가 어깨에 내려앉은 듯 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흐른 뒤 회장이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겪었을 공백을 이제야 이해하겠다. 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미안했다.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야 압니다. 누구를 원망할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또렷했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경찰의 수첩과 진술 모두 제출하겠다. 그 말은 결심처럼 무거웠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1층 회의실에 수사팀이 도착했습니다. 이태주는 스스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양복은 깨끗했지만 어깨가 내려앉아 있었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형사에게 수첩 사본과 자신의 진술서를 내밀었습니다. 저의 죄입니다.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절차는 담담하게 진행됐습니다. 수갑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잦은 출두였고 영장 절차를 위해 동행만 요청했어요. 문이 닫힐 때 그는 마지막으로 회장에게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래된 한숨이 방 안을 스쳤습니다. 정오가 지나고 작은 엘리베이터로 상가골목 국밥집에 도착했습니다. 회장이 먼저 들어섰고 민수가 뒤따랐습니다. 점심시간대는 지나 한산했어요. 구수한 김이 낮게 올라왔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노부부가 카운터에 서서 인사를 했습니다. 회장은 창가 자리에 앉아 수저를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고 국밥이 식지 않게 젓가락이 면을 살짝 풀었습니다. 그는 수저를 내려놓고 반지를 민수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건 내 것이다. 민수는 손바닥을 펼쳤습니다. 금속의 감촉이 차갑고 낯익었습니다. 국물이 한번 끓어 넘쳤고 점원이 급히 불을 낮췄습니다. 작은 소음에 멈칫했던 순간이 지나가자 회장은 낮게 말을 이었습니다. 우린 너무 늦게 만났다. 하지만 늦게라도 만났으니 다행이다. 말투는 짧았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었어요. 민수는 반지를 주머니에 넣지 않았습니다. 손등 위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이걸 어디에 둬야 할지 오늘은 모르겠습니다. 회장이 미소를 아주 작게 지었습니다. 시간이 알려준다. 김이 한 번 더 올라왔습니다. 뜨겁고 소박한 냄새가 식탁을 덮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병원 뒤뜰로 걸었습니다. 단풍나무 그늘 아래 작은 의자가 둘러여 있었습니다. 바람소리가 낮게 스쳤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민수는 잠시 서 있다가 마주 앉았어요. 나뭇잎 사이로 빛이 점처럼 흩어졌습니다. 회장은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내가 선택할 일들이 많을 거다.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집으로 오라고 강요하지 않겠다. 내 삶이 먼저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가끔 국밥은 같이 먹겠습니다. 회장은 그 말에 처음으로 어깨를 크게 흔들어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병원 강당에 작은 추모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화면에는 정만호의 생전 사진이 천천히 넘어갔습니다. 응급실 복도, 택시 조수석, 손자 환자들 옆에서 찍힌 사진들. 한결같이 수수한 옷차림이었어요. 누군가는 그를 말수가 적은 사람이라고 기억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손이 빠르고 약속을 어기지 않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장은 단상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뒤쪽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민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마이크는 낮게 울렸습니다. 저는 이분 덕분에 살았습니다. 이름을 갖게 되었고 직업을 갖게 되었고 이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문장이 길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 박수는 짧고 단단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회장은 병원 정원 한켠을 가리켰습니다. 작은 비석이 세워져 있었어요. 검은 돌에 흰 글씨가 얕게 새겨졌습니다. 정만호, 당신의 손이 시간을 지켰습니다. 그 아래 작은 날짜와 병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비석 앞에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햇빛이 이마를 따뜻하게 덮었습니다. 그는 반지를 꺼내 비석 위에 올려놓았다가 다시 손에 쥐었습니다. 놓는 것이 예의였고 가지고 있는 것이 책임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반지를 천천히 왼손 약지에 끼웠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병원 27층 회의실에 등이 켜졌습니다. 블라인드가 절반만 내려와 도시 불빛이 보였어요. 회장은 법무팀장과 짧은 회의를 마쳤습니다. 내일부터 절차를 공개하라. 숨기지 마라. 말투가 분명했습니다. 그는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로 모으려 했습니다. 감독부실, 내부 통제 실패, 비서관리 책임. 팀장은 난감해했지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에 섰습니다. 반사된 불빛이 안경테를 스쳤습니다. 잘못의 끝을 봐야 다음이 있다. 문장은 짧았고 결론 같았습니다. 밤 9시가 넘어 민수는 병동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환자들은 대부분 잠들었고 몇몇 보호자가 의자에서 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아이 환자가 손을 뻗어 그의 가운 끝자락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내일도 와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왔었어요. 아이가 웃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빼고 불이 꺼진 복도 끝까지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심의 도로가 가늘게 이어졌습니다. 차들이 줄지어 움직였고 신호등이 일정하게 깜빡였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반지를 한 번 더 만져보았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는 휴게실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종이컵에 물을 따르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제야 목이 시원해졌습니다. 머릿속이 한꺼번에 고요해졌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회장의 자리, 가족의 호칭, 법적 절차, 언론의 소란. 여러 장면이 떠올랐지만 발목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의사로서의 자리, 그리고 아들로서 가끔 돌아갈 자리. 두 자리는 서로를 방해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밤 10시 반 병원 앞 작은 정문에 불이 꺼질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나왔습니다. 경비가 인사를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가볍게 숙였습니다. 주차장까지 몇 걸음이 남지 않았을 때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어둠 속에 서 있던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말투는 공손했고 꾸미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잠시 민수를 바라보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같이 걸어가자.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속도를 서로 맞췄습니다. 바닥에 노란 유도선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회장이 먼저 탔습니다. 민수는 문을 닫으며 짧게 인사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음 주. 문이 닫히고 차가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붉은 브레이크 등이 점처럼 작아졌습니다. 그 밤의 끝에서 민수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얇게 흘렀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시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알림음을 껐습니다. 잠깐의 조용함이 필요했어요. 복도로 돌아오며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다. 그 말은 누구를 향한 것도 아니었고 스스로에게 닿는 인사 같았습니다. 지친 하루가 뒤로 물러났고 내일의 순번표가 그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이름들이 가지런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첫 줄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새벽에 가까워 회장은 차 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차창에 도시 불빛이 길게 흐렸습니다. 그 사이로 젊은 날의 한 장면이 아주 잠깐 스쳤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웃던 얼굴, 작은 아이의 처음 울음, 오래전 식탁의 소음. 사라진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멀리 밀려나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가볍게 쥐었습니다. 손끝의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구나. 아주 낮은 목소리로 그 한마디만 했습니다. 기사에게는 들리지 않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충분했습니다. 그에게도 그 아이에게도. 다음 날 아침 병원 정문 옆 작은 화단에 새 표지판이 세워졌습니다. 기증자 정만호 기념 화단. 오래 알던 직원들이 소박한 꽃을 심었습니다. 물뿌리개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민수는 그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출근하던 간호사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첫 수술 있으시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은 가볍지 않습니다. 간호사는 파이팅을 외쳤습니다. 민수는 그 말에 웃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실로 걸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불이 켜졌습니다. 그의 하루는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면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할 이야기를 보여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헤비사연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